저도 국문과 나오고 회사 다닐 때 교재 제작자들에게 뭐 맞춤법 교육이라던가 국어 문법 교육을 했어요. 한글 맞춤법 규범을 10번 정도 통독을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저도 문자로만 적힌 규범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국어를 배울 때 소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문자로 기록된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제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이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맞춤법이라던가 국어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소리와 문자, 발음과 표기의 관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배우기는 쉽지만 한글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쓰기는 어렵죠. 그 이유는 발음은 경계성을 추구하고 표기는 형태소를 밝혀서 써야 되거든요. 뜻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경계성과 명확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관계거든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국어를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맹이를 가르칠 때도 외국인 가르칠 때도 이 순서로 가르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가나다라 또는 아야어여 이 순서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수백 명의 외국인과 꼬맹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터득한 절차거든요. 요대로 가르치면 외국인 빠른 친구는 1시간, 대부분의 친구는 2시간이면 한글의 받침 7개까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꼬맹이들도 2시간 집중을 못하니까 뭐 20-30분씩 나눠서 하면 한 달 정도면 한글 배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지를 보면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뭐 1년 반 이 코스를 잡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긴 시간을 한글 교육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외워서 공부를 하게 하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는 거죠. 한글은 소리가 보이는 문자예요. 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글을 가르칠 때 쓰기 전혀 안 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꼬맹이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일단 한글을 외워야 되잖아요. 주어링고라던가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일단은 한글은 외우고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한글 창제 원리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요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40개의 자모 음가를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우기 싫어서 일본어 안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요 한글 배우는 데서 좌절하는 외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모음과 자음을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모음이 21자, 자음이 19자인데 모음 6개, 자음 5개. 요게 핵심 모음과 자음이거든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국어 소리와 의미와 한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음 조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죠. 양성모음은 해가 떠서 올라가는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 오. 음성모음은 해가 져서 땅으로 들어가는 모양처럼 생겼죠. 우. 아가 들어간 단어를 볼게요. 아버지, 아침, 바깥, 나가다, 박다, 막다, 가볍다. 모음 아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죠. 어는 볼까요? 어머니, 저녁, 들어오다, 넣다, 먹다, 어둡다, 무겁다.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를 때는 뭔가 주저할 때는 이러죠.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오는 볼까요? 오르다, 높다, 솟다, 위에 놓다, 그리고 동동솔솔 포럼포럼 뭔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우는 반대로 눕다, 누다, 죽다, 묻다, 줍다, 무겁다, 뚝뚝 줄줄 우수수, 머뭇머뭇 주저주저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저는 이게 한글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음양 원리를 응용한 이 동작을 이용해서 모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 이가 있죠. 아침에 어두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의가 있죠. 올려요 오, 울어요 우. 꼬맹이들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몸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배워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은 아침에 어두워 이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웃사이드가 여기다가 우산 그려놓고 엄브렐러 기쁠 때는 오, 다운됐을 때는 우 이런 식으로 음향의 원리를 응용한 동작으로 모음을 가르칩니다. 한글 모음 모양에 음향이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면은 소음가 없는 자음을 가르쳐요. 대부분의 한글 교재가 이하와 우어 이렇게 음절 문자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글자를 통으로 외워야 되잖아요. 모음자를 먼저 가르치고 요거를 넣어서 소리가 같아. 이거는 소리값이 없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세종은 이 소리값이 없는 자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목구멍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목구멍 모양이죠. 모음이 목구멍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예요. 모음은 홀소리라고 하는데 자음 없이 홀로 목구멍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니까는 요거를 넣은 거예요. 음가 없는 요 자음자는 이 음절과 음절의 경계를 확실하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단어 읽기를 할 수가 있죠. 야요 요요를 배울 때 야요 요요 바로 하지 말고요. 이야, 이어, 이오, 이오, 이와 우가 합쳐지면은 이중모음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반자음,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요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중모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글자가 이 흐예요. 자음은 모음 없이 홀로 소리 날 수가 없습니다. 초성 자음을 말할 때는 모음을을 붙여 그느드르와 같이 말하겠습니다. 으는 목구멍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여서 요 목구멍 모양을 해서 우리가 보통 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흐는 여기에 뭔가 더 들어가 있죠, 획이. 한글에서 획이 더 있다는 것은 공기를 더 많이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공기를 더 많이 내보내서 흐 발음을 하는 거죠. 이, 히 발음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공기만 더 많이 나와요. 이거를 무성 모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면 흐 음가가 없어집니다. 흐에다가 단모음을 합하면 웃음소리가 돼요. 웃음이 숨과 함께 터져 나오는 소리잖아요. 좀 쉬어가는 코너가 되죠. 자음학습은 모음과 발음 방법이 비슷한 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음하기 쉽고 글자 모양도 기억하기 쉬운 무부를 배웁니다. 무부를 배우는데 무는 입술을 다문 모양이에요. 무, 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요. 모음 때문에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자음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자음 중에서 가장 발음하기 쉬운 자음이죠. 대부분의 언어에서 엄마, 아빠, 마마, 파파 얘네들은 입만 떼면 되는 그 음가를 가진 단어들이 대부분입니다. 무, 부를 먼저 배우고요. 무에 여기 획이 더 들어가 있죠. 부가 무보다 소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무는 비음이에요. 코로도 공기가 나가요. 부는 입으로만 공기가 나가니까는 더 세죠. 느드는 혀뿌리가 윗잇몸에 닿으면서 느 이렇게 되는 거죠. 서가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이 느입니다. 그리고 드도 마찬가지예요. 드도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드는 비음이 아닌 것이죠. 느보다 조금 더 소리가 강합니다. 좀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느는 어때? 위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다, 날다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드는 위가 이렇게 막혀 있죠. 덥다, 가두다 이럴 때 이 드가 쓰이고 있는 거죠. 자음의 의미와 글자 모양이 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를 이렇게 늘려보면 물결이 흐르는 모양이죠. 유음이라고 하는데 유음을 보통 부드러운 유자로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흐를 유자예요. 르 발음을 할 때 혀 양옆으로 공기가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글자 모양도 흐르는 모양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리들도 보면은 흐름, 움직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서 가장 약한 소리예요. 가장 부드러운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리을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 반면에 그 발음할 때 이게 목구멍이죠. 그리고 이게 혀뿌리예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꽉 막아야 돼요. 모음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아 발음하고 가 발음할 때 보면은 가 발음할 때 혀가 올라와서 목구멍을 꼭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꽉 막는 이 모양이 의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한자에도 보면은 스 이렇게 이호 모양을 쓰더라고요. 혀가 어디 닿지 않아요. 스는 즈는 닿는데 이게 입천장이고 이게 혀예요. 마치 요 모양을 글자에다가 반영한 것 같죠. 스 발음할 때는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지만 즈 발음할 때는 입천장이 이렇게 닿아야 돼요. 외국인들 가르치는 한 30분이면 여기까지 달려옵니다. 30분 지나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요 정도의 음절 글자는 다 읽는 거죠. 아까 그 말할 때 획이 많아진다는 것은 소리가 거세진다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강조할 때 외쿡인, 미쿡에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거센 소리를 내면 의미를 더 강조하게 되죠. 크크, 드트, 부프, 즈츠 획이 많아졌죠. 획이 많아진 건 소리를 낼 때 공기를 더 많이 내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재밌는 게 이 부에서 획이 많아지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가야지 다른 거랑 맞아요. 획만 하면은 왜 세종은 요거를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옆으로 가기를 만들었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인데요. 펴다, 피어나다, 퍼지다. 그
P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뭔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어떤 이 서양학자는 이거 자질문자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렸을 것 같아. 저 모양이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나타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된소리, 경음은 두 개를 합쳐서 나타내죠. 세종당대에 이 된소리를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요거를 확정한 사람들은 구한말 시대 국어학자들이에요. 그때 국어 맞춤법 정리를 할 때 된소리는 이렇게 두 개 같이 쓴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한글의 자질 문자적인 특성이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게 된 거죠. 또 재밌는 게 된소리화가 국어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거든요. 어쩔 때 된소리를 써야 될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된소리가 되죠. 그드부스즈는 둘이 만나면 무조건 된소리가 됩니다. 그드부스즈에서 시옷하고 지읒은 받침이 되면 읒 소리가 나죠. 받침 읒 하고 뒤에 그드부스즈가 나오면 얘 둘이 만나면 무조건 된소리예요. 이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늑대 학교 먹자 전부 뒤에 된소리 나죠. 근데 쓰지 않고요. 뚝도 소리는 싹둑 그러지만 이거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역 받침 뒤에서 그드부스즈는 무조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근데 뚝뚝뚝딱 쓱싹 된소리를 써주죠.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무조건 된소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은 된소리 되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질문자가 글자 모양에 소리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크 이런 식으로 문자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뜻글자에서 소리 글자, 음절 글자, 알파벳으로 가는데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이 있는 글자잖아요. 알파벳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한 것을 자질 문자라고 하는데 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자가 한글인 거죠.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19개 자음자가 있는데요. 소리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자는 19자지만 자음은 18개예요. 사람들은 문자하고 소리를 막 착각하는 거예요. 소리는 18개이고 얘는 음가가 없으니까 문자로서 역할만 하는 거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 무브푸프,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 느드특드 르, 혀를 닿으면서 나는 소리 츠츠츠, 영국에서 나는 소리 극극 받침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에다가 살짝 혀를 대고 천장은 대지 말고 나는 소리 스스. 18개의 초성 자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이중모음을 배웁니다. 초성 자음과 모음을 충분히 연습을 한 거예요. 단모음을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면 단모음과 단모음 결합을 하면은 이중모음은 5분이면 배워요. 이야, 이어, 이오, 이우, 유가 되고요. 이에, 예. 여기에 이, 반모음, 반자음, 이가 들어가 있죠. 에가 소리가 거의 같아져서 얘도 소리가 거의 같아졌죠. 이 플러스 단모음으로 한 줄을 배우고요. 여기는 정말 두 소리도 합하기만 하면 되고 글자도 그대로 합해져 있죠. 의, 우이, 우와, 우어, 오에, 왜. 근데 요것만 조금 다르죠. 아마도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오이로 발음을 했을 거예요. 소리가 달라져서 단모음이 됐다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이중모음을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게 표기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이어가 합쳐지면 여가 되고 리어가 합쳐지면 려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시어가 합쳐지면 처가 돼요. 단모음 처와 이중모음 처는 소리가 같아요. 즈츠츠와 반모음 이조음 위치가 거의 같아서 즈츠츠와 결합하면 반모음이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즈츠츠와 야여유가 결합되면 즈츠츠와 어우가 결합된 것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굳이 처음 할 때는 어를 쓰고 쳤다 할 때는 열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치어의 준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중모음을 배울 때는 이와 단모음 결합,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거의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쓸 때는 반드시 두 모음이 합쳐진 거니까는 이중모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위와 외는 교과서에서는 단모음으로 배우고 있는데 현재 발음에서는 거의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한글의 독특함은 자음보다도
모음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자랑하죠.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을 때 다 요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체계는 한글뿐만 아니고요. 인도 문자라던가 티베트나 미얀마 이런 문자들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종이 혼자 개발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축적된 인류의 언어학적인 지식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발음하는 모양이라던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가획을 하고 이거는 세종만의 독특함이죠. 그것도 분명히 뛰어나지만 저는 더 뛰어난 게 이 모음이라고 봅니다.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소리를 보여주는 문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나란 말씀인가 그 뭐 난리난 영화 있었잖아요. 신미스님 나오고 그런 영화가 나왔던 게 산스크리트어라던가 고대 인도 문자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던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모음만큼은 독창적인 그 글자 체계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 원리가 들어있고 또 소리를 결합해서 이렇게 이중모음을 만들고 저는 모음이 한글의 우수함과 독창성을 더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작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하고요. 이중모음은 반드시 단모음, 단모음으로 가르칩니다. 다다두두, 차차조추 등 자음과 이중모음이 결합된 음절 글자는 발음도 어렵고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학습 초기에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음과 결합한 글자와 이중모음 들어간 단어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단모음 학습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중모음 학습 전에 단모음을 복습합니다. 초성은 18개였죠. 문자는 19개지만 받침은 우리가 27개를 써요. 받침 글자로는 소리로만 따지면 딱 7개입니다.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7개 받침 글자를 나눠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소리에 다양한 받침 글자들이 들어가니까 받아쓰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소리는 7개라는 것을 아시고요. 제일 먼저 이응을 할 텐데요. 세종도 가보면 동상에 옛이응서라 했죠. 정확한 중세 표기법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게 훨씬 더 종성의 음가를 잘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뭔가 이런 느낌이죠. 아래로 이렇게 쑥 내려간 느낌, 그렇죠? 꼭지가 없어져 버리면서 소리는 다른데 모양이 같아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비음은 이건데 이게 마치 비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요거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하고 내려가는 종성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할 때 기억이랑 발음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앙 할 때하고 악 할 때 둘 다 혀가 이렇게 올라와서 목구멍을 막아요. 그러면 분명히 기억에다가 획을 하나 더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왜 세종은 굳이 이거를 동그라미로 만들었을까? 세종이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 모양에 뭔가 이 의미를 담고 싶지 않았을까. 공, 방울, 동동, 통통, 동그라미, 동글동글 이응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에 동글동글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종이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자음은 홀로 소리 날 수 없습니다. 초성을 그느드리로 불렀는데 종성은 응, 으그느, 을, 음읍으로 부르겠습니다. 기억은 어때요? 아까 응과 마찬가지로 혀가 목구멍을 꽉 막으면서 이렇게 이러는데 정말 꽉 막혀 있죠. 글자 모양도 꽉 막혀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들 보면 벽, 막다, 탁탁, 막히다. 소리만 들어도 뭔가 탁 막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글자 모양과 의미가 연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르 발음할 때 혀 양옆으로 잘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물결이 흘러가는 모양 같죠. 물결, 구불구불, 술술, 줄줄 할 때 전부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죠. 흐르는 거,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저는 참 신기해요. 살다, 반대로 죽다는 탁 막혔죠. 살다, 죽다 이런 차이, 구불구불, 줄줄, 솔솔, 팔랑팔랑, 살랑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리을 발음이 많이 들어간다. 아까는 자음만으로는 소리가 안 나고 모음 때문에 느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제 받침은 반대로 은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미음은 어때요? 하고 입 다시 막아야 되죠. 발음을 하려면은 모양도 보면은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멈추다, 머뭇, 품다 이럴 때 이 모양과 의미가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읍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하는데 아까 음은 코로 공기가 나가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반면에 얘는 하고 딱 막히죠. 그래서 답답하다, 갑갑하다. 한국어 중에서 가장 번역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거를 쟤네들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고. 글자 모양과 소리와 의미가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옷은 한글을 배울 때는 디귿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요. 대표 소리는 디귿이거든요. 시옷을 먼저 가르치는 게 얘가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아요. 외래어라던가 뭐 의성어 의태어라던가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리가 나는 애들은 시옷을 쓰면 맞습니다. 굿모닝 쓸 때 굳이 디 밝힌다고 디귿 쓰면 안 되고요. 시옷 써야 됩니다. 이응 빼놓고는 전부 어때요? 하나의 소리에 다른 이제 받침 글자를 2개, 6개 들어가 있죠. 소리는 7개인데 받침 글자는 27개인데요. 여기도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단모음과 핵심 자음을 많이 쓰고요. 이중모음이라던가 된소리라던가 겹받침 이런 글자들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쓰는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한국어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명음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공명음은 을 하면서 성대가 울리는 소리죠. 소리가 부드러워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소리가 예뻐요, 노래 같아 이 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어 소리가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소리보다 훨씬 부드럽고 아름답게 들리겠다. 공명음 비중이 굉장히 높죠. 니은, 리을, 이응, 미음 거의 80%예요. 받침의 80%가 공명음이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명음이 아닌 기역, 비읍, 디귿 이런 소리들 비음화가 일어나서 얘네들 공명으로 바꿔버려요. 한국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죠. 갑니다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죠. 닫는다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죠. 이렇게 따지다 보면 받침의 거의 90%가 공명음으로 소리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죠. 심지어는 외래어에도 일어납니다. 18개 초성 자음과 7개 종성을 입모형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지요. 시간이 되면 한번 직접 해보고 어떻게 제대로 배울까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나중에 다른 기회를 주어지면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핵심을 소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쓰실 때는 형태소를 밝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소는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려운데 사회시옷이나 경음화, 어원이 희박해진 경우는 또 형태소를 굳이 밝혀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띄어쓰기 기준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단어가 도대체 뭐냐? 띄어쓰기에서 단어는 구품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체언, 용언 해가지고 구품사 쫙 나오죠. 조사만 예외죠. 가, 는, 을 이런 애들 조사만 예외고요.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는 반드시 어감과 어미가 합쳐져야 한 단어가 돼요. 어감과 어미는 합쳐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띄어쓰기만큼 북한처럼 웬만하면 붙여 쓰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국어 이 자음의 소리 세기인데 요거를 알면 음운 변동의 원리가 마치 모세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샥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2시간 만에 한글 읽기를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어 학당이나 대학 어학당에서 의사소통식 뭐 학습법이라고 해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회화 중심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저는 한글 읽기를 통해서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와 의미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러면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히면 짧은 시간에 좀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시간, 3일, 5일, 2주, 4주 이 정도로 좀 나눠가지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올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치료사들이 입 모형으로 이거를 사서 쓰더라고요. 또 처음에 이거를 샀어요. 이게 25,000원이거든요, 하나에. 이게 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나오기 힘들죠. 이거를 제가 개발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입체를 이렇게 평면으로 구현하고 제작비도 안 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혀의 움직임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랑입니다.